1장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는 슬라버스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크게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 경제학은 영어로 보는 게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개념만 정확히 여러분 갖고 계실 수 있다면 개념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다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영어가 굉장히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거시경제학을 학습하는 것이 뭐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뭐 용어와 관련해서 혹은 개념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 제가 그때그때 강의 노트는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인트로덕션에서 보려고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가 섹션의 타이틀만 모아놨는데요. 거시경제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GDP고요. 그 다음에 Economic Growth, 그 다음에 Business Cycle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건의 지난 학기 이제 한번 해보고 건의 사항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예, 그 펜 마우스 같은 게 없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저 마우스로 글을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커멘트가 많아서 이번 학기에는 펜 같은 걸 한번 구입해 봤는데 좀 저도 아직 어색합니다. 이거 처음 강의하는 거여서 쓰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손떨림도 좀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를 우리가 GDP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보드에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economic growth를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business cycles를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기 변동을 business cycles를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economic fluctuation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fluctuations라는 표현도 쓰고 business cycles라는 표현도 쓰니까요. 두 표현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 모형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 구체적인 모형은 우리가 그때그때 그 챕터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시경제학의 어떤 원리들을 거시경제학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시경제학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문제가 바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원리들, 뭐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disagreement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접근법이라든가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습니다.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고전파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학파가 있고요. 고전파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학파가 뉴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학파고요. 뉴 케인지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어서 계승하는 사람들을 이제 케인지언이라고 불렀고요. 과거에 이제 그 케인지언들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실제 나타나는 거시경제 현상들이 케인지언이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통화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시경제학자들의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머니터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통화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케인지언들은 사실 통화주의자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났었어요. 케인지언들의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그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론들은 결국은 이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결국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70년대에 나타나면서
60년대, 70년대 통화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케인지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으면 사실 그 이론은 바뀌거나 혹은 개선되거나 틀렸으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 케인지언들의 이론을 반박을 해서 통화주의자가 이제 거시경제학의 대세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제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이론적인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거시경제학의 경기변동 이론이 바로 우리가 일장에서 간단하게 보게 되는 실물 경기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기변동 이론, 예. 그러니까 Real Business Cycle Theory라고 하는데요. 경기변동. 자, 이렇게 하나의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70년대부터 90년대는 사실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 클래시컬들의 이제 이론들이 주목을 받았던 시기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케인지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계승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라든가 아이디어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나 혹은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주장이나 혹은 실물 경기 변동 이론들,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뉴 클래시컬이라고 부릅니다. 뉴 클래시컬. 뉴 클래시컬의 이제 이론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제 케인지언들이 자신의 이론을 조금씩 바꿔가고 정립을 해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새로운 이제 스쿨이 뉴 케인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는 사실상 이제 뉴 클래시컬과 뉴 케인지언들 사이의 이론적인 어떤 경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하나의 이론이 맞고 하나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이제 두 그룹의 학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거시경제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양쪽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특히 이제 뉴 클래시컬과 뉴 케인지언, 혹은 뭐 고전파와 뉴 케인지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두 학파 사이의 이제 견해 차이를 이제 우리가 disagreement라고 교과서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거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이벤트, 코비드-19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전까지는 사실 Great Recession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우리가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문자로 씁니다. Great Recession. 대공황을 우리가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충격이 세계 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어떠한 이름을 붙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이름을 붙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두 함께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참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레이트 리세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팬데믹까지 좀처럼 겪기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 몇 가지 질문들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어떤 국가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부유하고, 왜 어떤 나라들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왜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거시경제학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세대 혹은 여러분 세대는 분명히 우리들의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조부모 세대보다는 부유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삶의 수준이 부모 세대, 그 다음에 조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윤택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한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른 경제 성장, 경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도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경기 변동을 다른 말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 전반적인 경제 활동, aggregate economic activity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 GDP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우리가 측정을 다양하게 할 텐데 그러한 지표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ggregate Economic Activity의 Fluctuation이 왜 나타나는가, 왜 존재하는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냥 GDP의 변동이 왜 나타나는가, 왜 어떨 때는 GDP가 높다가 또 어떨 때는 GDP가 확 떨어지고 또 다시 높아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시 2%, 1%도 취해되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레이시 굉장히 낮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그냥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물가 상승률은 왜 나타나는가?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실업은 왜 존재할까? 실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가게가 있을 수 있고요. household, 그 다음에 뭐 혹은 소비자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우리가 경제학에서 크게 이제 가계와 기업, 정부, 그 다음에 대외 부문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대외 부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라든가 행동의 변화 이것들을 집계해서 분석하는 것이 사실 거시경제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과 기업, 뭐 개별 소비자 혹은 개별 기업, 하나의 기업 혹은 뭐 하나의 소비자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소비자들의 행동을 집계했을 때 그 결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의사결정, 그들의 행동을 집계했을 때, 선택을 집계했을 때 그 결과, 그러니까 aggregate behavior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부의 behavior도 우리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확장해 가면 하나의 국가 경제로도 우리가 관심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이 바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fiscal policy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monetary policy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iscal policy라고 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재정 정책은 비교적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시경제학의 프레임워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머니터리 팔러스를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실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또 금리라는 이름을 갖는데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그냥 통화 정책,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금리 정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90년대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혹은 시중의 통화량을 뭐 줄인다든가 이런 형태의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머니를 통해서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을 한 것이고 예전부터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은 금리 정책을 수행을 하지만 금리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다 수강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거시경제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체의 모든 경제 주체들, 이코노믹 에이전트들, 기업과 소비자들과 그다음에 정부와 같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대외 부문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요. 이러한 이코노믹 에이전트들의 선택을 집계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거시경제학의 주된 관심사고요. 반대로 이제 미시경제학은 사실 이제 개별 소비자, 그다음에 개별 시장 혹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차이점은 미시경제학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롱런 그로스는 장기 경제 성장이고요. 장기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기의 경기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사이클스. 바로 단기 물론 여기 short run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은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은 그냥 short run 비즈니스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경기 변동. 미시경제학은 이런 거 보지 않죠. 경제 성장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단기 경기 변동입니다. 딴 생각하다가 단기 경기 변동.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 productive capacity라고 하는 것. 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GDP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한 국가의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혹은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스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productive capacit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그 다음에 또는 average standard of living이죠. 뭐 기본적인 소득 수준, 삶의 수준, 뭐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GDP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 업앤다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붐, 리세션을 우리가 가리켜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단기에 나타나는 뭐 소득 수준의 변동,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애그리게이트 이코노믹 액티비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GDP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다른 경제 지표들의 변화가 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시경제학자들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주된 관심은 GDP에 있습니다. 뭐 소비라든가 투자의 변화도 물론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 GDP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사실 그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경기 변동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GDP가 막 변하고 소비도 막 변하고 투자도 같이 변하지, 소비와 투자는 이렇게 변했는데 GDP는 이렇게 스무드한 경우는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GDP와 경제성장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볼 텐데요. 거시경제학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경제 활동의 변화, GDP의 변화, 소비의 변화, 투자의 변화, 고용의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업의 변화, 물가 상승률의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전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G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Gross Domestic Product고요. 국내 총생산, 줄여서 우리가 GDP라고 부르죠. GDP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혹은 뭐 여기서는 총량이라고 했는데요. 일정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GDP를 측정할 때는 분기 단위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4분기가 지나서 1년이 되면 또 1년 단위로도 GDP를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이 frequency는 GDP가 측정되는 가장 짧은 기간은 바로 한 분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실질 GDP고요. 뭐 너미널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실질 GDP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리얼이라는 표현은 거시경제학에서 실질을 가리킵니다. 실질 GDP, 실질 국내 총생산. 그래서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분기 데이터입니다. 쿼럴리 데이터고요. 그래서 2020년 제 기억에 2020년 아마 1분기 자료까지 제가 입력한 것 같은데요. 1분기 자료까지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충격의 크기가 크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법한 IMF 경제 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경기 침체가 리세션이죠. 이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IMF 경제 위기 수준하고 비교적 충격의 크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퍼센트로 비교해 본다면 소득 수준이 뭐 이거 얼마죠? 대충 얘기하면 예, 아마 400 400조 될 거예요. 400조일 거예요. 이게 400조입니다. 이게 200조거든요. 그래서 200조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하고 물론 지금 한 400 한 얼마쯤 될까? 400 한 60조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400조가 넘는 상태에서 뭐 한 50조 떨어지는 거하고 충격의 크기는 물론 이게 훨씬 더 크겠죠. 비율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100조에서 10조 떨어지는 거하고요. 똑같이 10조 떨어졌다고 했을 때 1000조에서 10조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요. 이거는 10% 하락하는 거고 이건 1% 하락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10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충격은 이때가 더 컸겠죠.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는 지금의 이제 절반 수준도 안 될 때니까 IMF 경제 위기 때는 그 충격의 크기가 사실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GDP가 줄어든 규모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위기와 IMF 경제 위기 비교해 보면 지금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GDP 규모가 줄어든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하지만 이제 충격의 크기는 그때가 훨씬 더 컸겠죠.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았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비율이 아니라요. 그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맞고요. 리세션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그 위기의 크기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GDP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충격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per capita GDP인데요. per capita라고 하는 말은 1인당 GDP란 뜻입니다. 그래서 1인당 실질 GDP라고 그럼 부르시면 되고요. 1인당 실질 GDP는 이건 이제 달러 표시고요.
그래서 3만 달러, 지금 이제 3만 달러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프레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프레드 치면 나오는데요. Federal Reserve Bank Economic Database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1인당 GDP 보시면 IMF 경제 위기 때 대략 한 15,000불 조금 되지 않았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한 2만 불, 2만 한 2,000불 정도. 그다음에 지금 이제 3만 불 조금. 마찬가지로 시간에 걸쳐서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세션 때 1인당 GDP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경제 성장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GDP 그림을 봐도요.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GDP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쿼럴리 데이터 보시면 1960년에 우리 GDP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인지 금액을 사실 계산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때 100조, 분기 데이터니까 분기 데이터로 100조면 연간 GDP로 곱하기 4해서 1000조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00조가 되는 거예요. 이때 400조가 됐고요. 지금 대략 400조가 넘었으니까 그 450조 도달했으니까 지금 이제 2000조가 되는 것이죠. 연간 GDP로 보면 지금 한국의 연간 GDP는 한 2000조가 되고요. 이때와 비교했을 때 대략 한 5배,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10배도 더 되겠죠. 그렇죠?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난 한 60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한국의 GDP는 최소한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건데 과연 그 성장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indefinitely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본다면 한국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국가들을 보면 과거에 1960년 혹은 1960년에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할 텐데 1960년에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훨씬 더 낮죠. indefinitely 성장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어떤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중남미 국가들도 다수의 국가들이 1960년, 1970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보다 다 소득 수준이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어떤 리밋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들을 보면 어떤 그룹의 국가들을 보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리밋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국가들을 보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리밋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보진 않을 것이고요. 제가 강의하는 다른 과목에서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기 변동은 왜 발생하는가? 비즈니스 사이클을 촉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죠. Financial Crisis. 그 다음에 한국이 겪었던,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겪었던 20여 년쯤 전에 IMF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섹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실물 부분으로 전이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이번 학기에 할 것이고, 네 번째로 죄송합니다. Asian Financial Crisis가 뭐 한국은 IMF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동시에 이제 태국이라든가 몇 개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에서 금융 위기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통칭해서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 위기,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과연 다시 반복될 것인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파이낸셜 섹터에서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위기는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 경기 변동 과정에서 심각한 리세션이 발생했습니다. GDP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비즈니스 사이클을 스무딩하는 것이죠. 스무딩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그런 리커버리 국면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해야 된다면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 스무딩을 바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 뭐 제가 다른 과목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변형해 보는 건데요. 데이터를 한번 변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T는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고요. year T고요. 그 다음에 GT는 경제 성장률 혹은 뭐 여기에서는 YT의 증가율이 될 테니까 1인당 GDP의 증가율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T-1기와 T기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T-1기와 T기 사이에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죠. YT-1을 T-1기의 1인당 GDP의 값으로 나누어주면 물론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률을 계산을 합니다. 혹은 뭐 증가율을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표현은 사실 증감률이고요. 증가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증감률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만 대체로 증가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증가율. 그 다음에 상승률과는 또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상승률과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요. 다만 이러한 표현을 이제 왜 구분해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수량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증가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선호하고 이제 가격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즐겨 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재부,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더 즐겨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격은 수량이 아니라 가격 변수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 증가율이라는 표현도 써도 괜찮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귀에 조금 더 이렇게 패밀리어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주택가격 증가율 이런 표현은 조금 unfamiliar하죠. 그런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게 사실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가격의 경우에는 상승률이라는 표현을 물가 상승률, 물가는 가격이니까 물가 증가율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현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GDP 상승률이라는 표현보다는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수에 대해서는 상승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되게 엄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국은행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표현에 되게 대해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격 변수의 증가율을 쓰면은 막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막 빨간 펜으로 고치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컨벤션을 따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예. 자,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자,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T-1 나누기 YT-1은 1이니까요. 자, 이 1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왼쪽은 1 플러스 증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YT 오버 YT-1만 남아요.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로그를 취하고 이쪽 변에도 자연로그를 취했어요.
자연 로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을 제가 한 두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질은 바로 이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어떤 숫자에 자연 로그를 취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값이 g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예를 들면 뭐 0.01 뭐 이렇게 매우 작은 값이라면 이 값은 근사적으로 그냥 g와 같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x가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approximately x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에 1 플러스 g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증가율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뭐 2%, 3%도 괜찮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근사적으로 그냥 GT와 같다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로그의 성질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로그의 x 나누기 y, x 오버 y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건 뭐와 같냐면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yt 오버 yt 마이너스 1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yt 마이너스 로그의 yt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증가율과 관련된 표현은 일종의 이게 데피니션이잖아요. 증감률 혹은 증가율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이게 바로 증가율에 대한 데피니션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변형을 하면 증가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y라고 하는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취해요.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증가율과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해도 괜찮고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t-1기와 t기 사이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t 시점의 y 값의 자연 로그 빼기 t-1 시점의 y 값의 자연 로그 차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증가율 혹은 뭐 성장률 이런 걸 계산할 때 이제 뭐 간단하게 기울기를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t-1과 t기 사이의 차이는 정확히 1만큼 차이가 납니다. t-1기와 t기 사이의 차이는 정확히 1기간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이제 가로축의 변수를 time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time이고 t-1기의 y값 yt-1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의 자연 로그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t기의 y값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값이 바로 yt고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한 게 로그의 yt겠죠. 자,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은 discrete하단 말이에요. t-1t 이렇게 discrete해요. continuous한 타임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은 continuous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벽시계 뭐죠? 저기 바늘로 되어 있는 전자시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continuous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continuous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discrete하게 생각해 보면 t-1기와 t기 사이의 시간은 정확히 1기간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의 증값은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1과 같습니다. 가로축에 시간을 표현을 하고 t-1기와 t기 사이의 시간의 어떤 증가분을 표시한다면 바로 1과 같고요. 델타 t는 1과 같고 t-1기에서 t기로 갔으니까 1기간 간 거잖아요. 1기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축에는 단순하게 y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y의 로그 값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yt-1의 자연 로그, yt의 자연 로그를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점과 t-1기의 자연 로그 값이고요. t기의 자연 로그 값, 이 값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봅니다. 직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직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죠. 이 기울기는 가로축의 증가분 1이고요. 델타 t니까요. 델타 x 혹은 델타 t가 1이고 그 다음에 델타 y라고 하는 세로축의 증가분이 바로 로그의 yt-1 t죠. t 로그의 yt-1입니다. 이게 바로 세로축의 증가분이에요.
제가 여기에 쓴 것은 세로축의 증가분이고 분모에 쓴 것은 가로축의 증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직선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와 같냐면 잠깐 지우고 가로축의 증가분은 1이고요. 세로축의 증가분은 로그 yt 마이너스 로그의 yt 마이너스 1이니까 gt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gt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t는 바로 증가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변수의 로그 값을 취해요. 그래서 변수들을 로그 값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그 값으로 표현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기울기가 바로 증가율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을.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앞서 봤던 1인당 GDP, 실질 GDP죠. 1인당 실질 GDP에 제가 자연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슬라이드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가 바로 자연 로그를 취하지 않은 원래 데이터고요. 자,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증가율을 바로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증가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좀 빨리 증가한 것 같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디게 증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자연로그로 변환한 그림에서는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기울기가 바로 증가율이니까 대충 이게 바로 60년대, 70년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될 것이고요. 이 기울기가.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90년까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1인당 GDP가 이거. 2000년 들어와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들어서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바로 이거겠죠. 이거는 2019년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2020년 데이터, 2020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만약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네,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선이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기울기가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 들어서서 2010년 이후에 점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롭이 완만해지고 있죠. 슬롭이 완만해진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겠죠. 얘보다. 슬롭이 얘가 더 완만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1인당 GDP의 증가율은 60년대, 7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점점점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울기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대체로 이 기간을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간을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 이 전체 기간의 증가율을 직선으로 그려볼 수 있고 이 전체 기간의 증가율을 또 직선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IMF 경제위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본다면 확실히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이제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